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세계 경제와 군사를 쥐고 흔들고 있는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또 안보적으로도 두 나라의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마찰, 곧잘 우리의 위기와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사드 배치에서 이미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경제 아킬레스건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 괜찮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인터넷 은행 돌풍입니다. 매기 효과가 생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경쟁 없이 똘똘 뭉쳐서 소비자보다는 은행의 이익에 집중했었던 기존 은행들, 인터넷 뱅크가 공격적인 영업을 하자 금리를 낮추고 이 경쟁에 동참했습니다. 관련 내용 금융 소비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인기 때문일까요? 가짜 인터넷 은행도 기승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G2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두 개의 주요 국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중국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절도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고 그 외 여러 가지 무역 압박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좌시할 수 없다, 다자간 무역을 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 두 나라의 기류, 그 배경엔 또 안보 문제도 껴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단지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좀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소식들 다룰 때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고래 싸움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이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그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지는데요. 네. 중국은 지금 5년에 한 번 지도부를 대거 교체하는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내치나 외치에서 안정을 가장 중시 여기고요.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고 인사 주도권을 장악하는 시기인 만큼 시진핑의 지도력에 상처가 생기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에 대해서는 꿈쩍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 외로는 유한 대북 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청 민감기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절호의 기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 그대로 다목적 카드라는 건데요. 일단 북한에 대한 액션을 취하라는 압박, 또 여러 가지 이 무역 수지에 대한 균형,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좀 격화될 경우의 걱정인데, 이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게 지금 무역법 301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 뭔가요? 네, 통상법 301조라는 것은 그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같은 제재 권한을 주기 때문에 통상 슈퍼 301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라든지 첨단 외자 기업이 중국 진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합작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고요. 네. 기술 이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R&D 센터를 세워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런 그 부당한 무역 제도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절차에 들어가면 1년 정도 조사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미중 간에는 협의 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네.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은 미국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는 관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수익 규제를 한다든지 무역협정을 통해서 공유하는 혜택을 중단하는 다양한 보복 조치들이 발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양한 보복 조치. 지금 여러 기사들 중에서 미국에서 $5,000가 넘는 테이블, 중국에서는 24달러짜리 딱 짝퉁이 돌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규모가 상당한가 봅니다. 특히 이 지적재산권 문제, 지금 지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걸 보면 그간에 좀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 깊어져 왔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수출해서 각종 그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는 68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조사를 통해서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별도로 수입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수입 규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중국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상황인데요. 근데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의 국유기업 그리고 경쟁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강하게 중국을 옥죄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우고 있는 질서에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 그 질서에 발을 맞춰라. 이런 압박 수준인데요. 이것 조치, 이 지금 지적재산권 문제라던가 대북 액션에 대한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뒀거든요. 이게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이에 껴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더 확대된다 이렇게 예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장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기세고요. 네. 여기에다가 세컨더리 보이콧뿐만 아니라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의 수입을 제한하는 통상 확대법 232조를 발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환율 조작국 지정과 같은 무역 보복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중국은 국유 기업의 그 비경제 정책 그리고 그 불법 보조금,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생산한 저가 철강 제품을 앞으로 미국에 더 이상 수출을 해서 미국의 일자리라든지 산업에 타격을 주지 못하도록 하도록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서 보호 무역 정책을 도입하는 건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산 넘어 산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악조건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 WTO 이 다자간 무역 체제에 들어온 이후는 슈퍼 301조도 쓰지 않았고 조금 뭐랄까요? 약간 다원적 관계였는데 지금 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국도 보복할 수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WTO 규정을 보면은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네. 통상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여부를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만큼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이 때문에 중국도 즉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산당의 그 나팔수라고 할 수 있는 황구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고요. 네. 신화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적재산 위반 조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맞대응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4개 품목인 비행기라든지 농축산물, 자동차, 반도체 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하고 있는 1조 1천억 달러의 미 국채를 좀 보유 물량을 좀 줄여서 그 미국 그 금융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이런 그 카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북한과 한국의 문제가 껴있긴 하지만 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실제로 이 두 나라의 교육 규모 또 그 교육 규모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 경제, 한국의 교육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눈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작년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경우에는 1,157억 달러 정도 됐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4,628억 달러이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교역을 통해서 3,470억 달러의 엄청난 적자를 보았는데요. 네네. 중국이 미국에 생산하지 않는 저부가가치 소비재죠. 컴퓨터라든지 통신 장비, 전화기, 사무기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쪽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수출하는 미국 제품들을 보면 비행기나 헬리콥터, 우주선, 콩,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가스터빈과 같은 네.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수출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미국이 그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 때리기처럼 중국 때리기라는 정책을 나갔을 경우에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실 정말 비슷한 서로의 어떤 이익관계가 다 침해받을 수 있는 싸움이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한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도 역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대상국이긴 한데 우리에게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미중 간의 전면적인 무역 충돌로 갈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리먼 쇼크 뒤인 2009년처럼 수출이 16% 감소하고 성장률은 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와서 사드 보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23%로 떨어지긴 했지만 서비스 무역이라든지 주시장에 미치는 충격까지 종합해 보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4%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 미중 간의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 갈등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아무래도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가 더 심해지고요. 또 치밀하게 한국 기업의 문을 닫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이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 결국은 한국 기업이나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의 불이익으로도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선을 대체한다든지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든지 그리고 원부자재 자체 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중국 진출 전략을 빨리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 쪽으로도 소장님께서 미중 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계시지만 미국 쪽도 사실 지금 FTA 재협상을 놓고 우리가 미국과 그렇게 경제적으로 우호적인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역시 또 양쪽 다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 안보 흐름과 그다음에 경제, 특히 무역 통상 쪽은 서로 일자리 문제하고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일 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때리기에 상당히 치우쳤던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보나 무역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추경을 쓰고 애써 돈을 모으고 경제를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외부 요인 하나 때문에 1% 가까운 GDP 이런 것들이 0.4% 가까운 GDP 하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더 큰 불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관련된 인터뷰 또 이슈 여러 가지 생각들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 슈퍼 301조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등장했는데요. 통상법, 무역법 301조. 이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 포문을 열면서 가장 큰 무기로서 슈퍼 301조를 꼽고 있습니다. 1988년 냉전 시기죠.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종합무역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301조를 더 강화한 겁니다. 무역대표부가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한 조치입니다. 슈퍼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보복 조치의 발동 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 통상대표부로 이관했고요. 불공정 무역관행의 서비스 여러 가지 정의를 넓혀서 개별 상품, 서비스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폐쇄성을 문제 삼아서 보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1989년 농산물 시장에 장벽이 있고 또 1997년 자동차 시장의 접근을 막고 있고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슈퍼 301조를 적용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슈퍼 301조는 사실은 빈번하게 거론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조항이었는데 지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 결국 한국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극과 많은 여러 가지 수출 혹은 여러 가지 무역 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슈퍼 301조 왠지 어렴풋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했고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7분 5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가시화됐습니다. 계란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모든 산란계 사육농가 중에서 243곳에 대해서 1차로 살충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전북, 순창 이렇게 3군데 계란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 계란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2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또 추가로 검출이 됐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지연 농장 그리고 경기도 양주의 신선 2 농장인데요. 그 외에 이제 적합 판정을 받은 241곳의 농가의 계란은 오늘부터 정상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살충제 계란 농장은 총 5곳으로 늘어난 건데요. 전북 순창 농가는 기준치 이야기는 한데 이곳을 빼면 계란 껍데기에 08 마리 혹은 08 LSR, 09 지현, 08 신선 농장 이런 생산자명이 찍혀 있다면 먹지 말고 반품해야 됩니다. 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유통계란에서 현재까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좀 여전한 모습입니다. 예. 이 양계장도 그렇고 계란을 원재료로 쓰는 업체들도 소비 급감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이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라든가 비펜트린 이런 거는 주로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요. 네. 알을 낳는 산란계한테는 이 진드기가 굉장히 적이라고 합니다. 진드기가 붙으면 닭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래서 또 산란율도 떨어지는데요. 네. 야생닭 같은 경우에는 흙에다 몸을 문지르거나 발로 몸에 흙을 뿌려서 이렇게 진드기를 제거를 하는데 양계장에 보면 이제 좁은 공간 안에 굉장히 여러 마리의 닭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드기를 퇴치하는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살충제 성분이 나온 양계장에서는 그동안 이 진드기 살충제 사용법에 대해서 닭이나 계란 직접 뿌리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설명만 들었지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성분이라는 건 몰랐다 이런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건데요. 사실 이 양계 농가는 조류독감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살충제 파문 때문에 폐기 처분하고 이러면서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을 주 재료로 쓰는 제빵업계라든가 마요네즈 같은 가공식품 만드는 식품업체 그리고 또 계란 필수로 들어가죠. 김밥집이라든가 급식업체 이런 것들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계란 원산지를 밝히면서 불안감을 좀 차단하겠다 이렇게 나서긴 했지만 워낙에 이 먹거리 공포가 확산되면서 아예 계란을 원료로 하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나름대로 이제 수입 싸서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국내 살충제 파동이 유럽에서 먼저 문제가 돼서 이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입산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예, 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검출해낼 시스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의문입니다. 코스피 상장사들 실적을 봤더니 상반기에 꽤 좋네요. 네,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인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금융업종 빼고 이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뭐 이런 533곳의 상반기 실적을 집계를 해서 오늘 자료를 냈는데요. 순이익이 60조 6,868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동기 대비로 25%나 늘어난 건데요. 상반면 놓고 봤을 때 작년에 사상 최저치였는데 올해 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영업이익은 19% 늘었고요. 매출도 8.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형도 늘었고 이익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긍정적인 모양새를 갖췄다라는 평가인데요. 네네. 근데 사실 좀 뜯어보니까 뭐 결국은 삼성전자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빼고 나서 보면 코스피 상장사의 매출액은 7.85% 늘어났는데 그치는데요. 매출액이 뭐 그렇게 이제 증가율의 차이가 없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했을 때 6.8%, 11.4%로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포함됐을 때 비교를 해보면 증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뭐 워낙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 호조를 보였고 전체 코스피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라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제 전기전자, 기계, 비금속, 광물 뭐 이런 8개 업종은 순이익이 늘었는데요. 운수장비, 건설, 음식료, 전기가스, 화학 뭐 이런 9개 업종의 순이익은 줄었습니다. 뭐 이와 별도로 이제 금융업종에 속한 43개 기업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 보니까 각각 뭐 46%, 27% 늘었는데요. 굉장히 좋았죠. 은행 영업이익이 39% 늘었고요. 증권업 뭐 워낙 증권 호황이었으니까 73%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긴 했지만 이제 자동차라든가 조선, 건설 뭐 이런 업종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큰 업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업종의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IT 업종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앞으로 IT 업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상반기에 좋은 점, 하반기에는 또 다른 보완점과 기대가 달리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닥 실적은 어떻습니까? 낙수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744곳의 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11.4% 그리고 22.6% 늘었고요. 순이익은 44.8% 증가했습니다. 특히 IT 업종 300여 곳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IT 업종 영업이익 42% 늘었고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 뭐 전자제품 부품주가 속해 있는 IT 하드웨어 업종의 영업이익이 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뭐 가전 뭐 이런 업종에서 이제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그 후방 산업인 코스닥 상장사들에게까지도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마트에 가보면 PB 상품이라고 해서 뭐 자체 브랜드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없다라고 할까요? 이런 품질들 가격 싸서 많이들 찾는데 이게 마트만 좀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죠.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PB 상품을 납품하는 국내 제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결과를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군에서 PB 상품 매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PB 매출 비중이 1%포인트 올라갈 때 전체 매출액은 10억 9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PB 상품을 납품하면 그만큼 자체 브랜드 상품 매출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자기 잠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요. 또 소형 제조업체는 PB 상품 납품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늘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통업체의 유통 마진율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제조업체 영업이익률보다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거래상 지위 불균형 탓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네. 실제로 PB 납품업체 309개사 중에서 10%가량의 한 30개사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요. 포장 변경 비용을 전가하거나 PB 개발 강요, 또 판촉 행사 비용
부담, 부당 반품 이런 대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갑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소비 상품 유통시장 구조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회 전체가 지금 갑질에 대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계란 살충제 대란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계란만 위험하냐, 닭고기는 물론이고 각종 가공식품도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모르고 먹었던 건 어떡할 거냐, 이런 분노도 큰데요. 맞습니다. 먹거리에 관련된 것만큼은 이제 명확한 허용 기준, 그리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 이런 거 도입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정말 제대로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은행 문턱은 사실 낮아진 적이 별로 없죠.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항상 기업이기보다는 좀 기관의 이미지를 줄 정도로 은행의 이익에 밝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깨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뱅크. 캐뱅, 카뱅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인터넷 은행들의 등장 때문입니다. 이른바 매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가입자 수뿐만 아니라 금리나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올리고 있고 아직 인터넷 뱅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은행들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객들의 부담을 이용한 건가 이런 좀 불편한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인터넷 은행의 성공에 효과적으로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이 등장할지도 관건인데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대표님. 자, 네. 카카오뱅크 가입자 숫자 돌풍 이런 것들 많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시중 은행들이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은행들의 염두에 두고서 금리를 내리는 효과까지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이용의 어떤 금융 편의성과 비대면에 의한 비용 경쟁력으로 이번에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예적금, 대출 금리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금리를 낮추면서 인터넷 은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변화는 1금융권이 17개 은행이 있거든요. 네네. 이 은행들이 평균적으로 6월 대비해서 0.11% 신용대출 금리를 낮췄는데요. 네. 특히 이제 지방은행이라든지 일반은행은 말할 것도 없이 먼저 출범한 K뱅크까지 대출율을 본격적으로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또 고무적인 현상이 뭐냐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또 금리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금리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효과가 있고.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K뱅크도 같은 은행, 인터넷 은행인데 K뱅크조차도 낮출 만큼 좀 지금 이 카카오뱅크의 행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K뱅크보다도 카카오뱅크가 어떤 어떤 기반을 더 탄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력이 더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결국은 카카오뱅크가 출연하니까 K뱅크까지 금리를 낮추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매기가 아니라 상어를 한 마리 풀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인터넷 뱅킹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은행들이 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시중은행은 여러 가지 가상금리, 금리 환경 이런 얘기를 들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은행이 뛰어들면 인하 효과가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용대출만 말씀하신 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네. 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대출은 낮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상황과 같이 겹쳐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을 이렇게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카카오 대출은 2배로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의 어떤 경쟁 금융사로서의 위치를 좀 보여줬다는 점이라든지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도 되고요. 향후에
만약에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 또 기업대출을 취급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뒤에 얘기해 보겠지만 아직 여러 가지 뭐 법 제도 또 자본금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돌풍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중은행까지 뭐 인터넷뱅크의 선전으로 인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거 반갑긴 한데요. 약간 배신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은행들은 좀 뭐 가계부채가 많다, 국민 경제 힘들다라고 할 때 금리를 좀 여유롭게 올리거나 아니면 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안 내린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전자금융 형태로 인터넷 은행과 같은 그러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를 구색 갖추기 형태로 선보일 뿐 적극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개선을 하고 또 소비자의 의지에 맞게 보조를 맞춰왔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은행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경쟁 구조, 과점 체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행 간의 시장 점유율을 각자 나눠 갖고 어떤 관치 금융화에서 이 극대화를 추진해 온 점이 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인터넷 은행의 업무의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실질적으로 생기면서 이제 은행들도 거기에 맞춰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나 어떤 금융 산업의 발전 관점에서 크게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은행의 문턱, 눈높이 국민들에게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저희가 뭐 ATM기 수수료 이런 거를 전하미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거 은행들끼리 뭔가 좀 서로 입을 모은 것 같다라는 우려를 제기할 정도인데 이번에 좀 경쟁 구도로 이런 것들이 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인터넷뱅크도 좀 다 성장해야 될 거고 더 잘 돼야 될 텐데요. 대출한도 지금 벌써 좀 줄이고 있고 리스크에 대한 신경 쓰고 있거든요. 특히 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연체율 같은 것들 좀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 1금융권 시중은행들의 평균 연체율은 1% 이하 내지는 1%대고요. 네.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들이 끼어 있는 특수은행들은 연체율이 한 3%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평균적인 수치거든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느 정도의 연체율을 보일 것인가가 매우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연체율에 따라서 대출 증가의 어떤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연체율이 높다면 우려의 소리 때문에 그 대출 속도를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도 어떤 충분한 어떤 은행과 같은 어떤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안한 출발이라기보다는 좀 보완점만 찾으면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이 매기 효과, 지금 시중 은행 혹은 은행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 좀 지속되려면 또 좀 발전하려면 뭐 은산 분리 완화 이런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고요. 또 뭐 혁신 모델이 좀 필요하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대로 선보이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금산분리라고 하는 그런 규제 완화를 해줌으로써 어떤 산업자본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규제 완화인데요. 다시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 영업의 규제를 얼마나 빨리 완화해 줄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는 핀테크에 의한 어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 전문은행이 얼마나 보여주느냐 하는 이런 혁신성이 앞으로의 어떤 그 인터넷 전문은행을 더더욱 그 은행계의 돌풍을 일으키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게임머니와 비트코인까지 취급하는 해외 인터넷 은행 사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추세라면 뭐 제3, 이제 캐뱅, 카뱅에 이어 뭐 제3, 제4의 인터넷 은행 출범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내 안에 좀 가시화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금 저희들의 우리 국내의 어떤 여건으로 보면 이러한 모바일에 의한
금융 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돼야 되는데 좀 미진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전문 은행을 3호, 4호를 만들어서 어떤 시장의 기반을 좀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나 금융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어떤 정책의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앞으로 또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거 불편해서 이런 거 굳이 깔고 쓰겠냐라고 했지만 지금 전 국민이 다 쓰고 있고 인터넷 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역시 인기를 끄는 곳엔 또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인기가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칭하는 또 보이스피싱과 불법 금융 사기단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도 앞서 인터넷은행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넷은행이 인기가 좋으니까 이걸 사칭하는 신종 사기도 나타났다고요? 예, 최근에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출범하면서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이트에 대한 피해 신고가 최근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참, 역시 이게 정말 인기가 많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짜 인터넷 은행 광고 같은 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이 가짜 인터넷 은행들은 온라인 광고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S뱅크 또는 정부 3.0 국민 지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서 광고를 해왔습니다. 네. 이들은 특히 금융 감독 당국 관련 기사를 실어 올리고 자기들이 만든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링크해서 정부 지원 자금을 정말로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네, 참 이런 방식 요즘 계속 등장한다고 하니까 더 헷갈리실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때 이들이 만든 가짜 은행 사이트에 대해서 당연히 폐쇄 조치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저희 금감원은 관련 피해 접수가 접수되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기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짜 은행 사이트인 S뱅크 사이트도 최근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네. 자, 가짜은행 사기 수법을 앞으로 좀 다른 가짜은행들도 모방할 가능성도 있고 이 범죄 조직들이 또 계속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좀 수법을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예, 이 사기범들은 온라인 광고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금융지원센터 S뱅크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가짜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9천만 원 한도의 대출 희망 금액, 직업 구분,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대출을 권유하면서 사기 범행을 합니다. 예, 참 이런 개인정보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S뱅크라고 하니까요. 요즘 K뱅크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름도 참 이런 방식으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속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 사기범들은 기존의 인터넷 은행인 K뱅크를 사칭하면서 K뱅크를 연상시키는 로고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K뱅크 로고가 좌우를 뒤집어 놓은 빨강색 디귿 모양의 대문자 K를 넣고 영문 뱅크를 붙였는데요. 네. 사기범들이 쓴 가짜 로고는 글씨체나 컨셉은 그대로이고 단지 대문자 K를 S로 바꾼 모양입니다. 네. 이들은 이처럼 이 은행을 어디에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친숙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지금 인터넷 은행 워낙 관심이 많고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기들이 많습니다. 좀 익숙할수록 더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은행이 아닌데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상호를 쓰고 만드는 것 이것도 역시 법에 걸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은행법 제14조는 은행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이 상호의 은행 또는 뱅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뱅크처럼 은행을 사칭하는 것은 은행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네, 참 불법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방하고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가짜 인터넷 은행 혹시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까?
예, 최근에는 정부가 만든 온라인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가짜 은행들에 대한 피해 신고도 있었습니다. 네. 이들 가짜 은행은 금융감독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인터넷 은행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동영상 기사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링크시켜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네네. 참, 국민들이 가짜 인터넷 은행에 좀 속지 않으려면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숙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는 S뱅크 및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광고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면 일단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휴대전화에 스마트폰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범죄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인기에 편승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한번 좀 더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대출 권유는 뭐 정당한 영업이어서 이걸 없앨 수는 없는데요. 요즘 사기 전화와 구분할 수 있는 것, 인터넷 가짜 인터넷 은행도 이런 마찬가지일 텐데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통화한 직원이나 대출 모집인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1단계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 좋으실 겁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제가 다시 전화 걸게요. 라고 한 다음에 뭐 조금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시죠. 라고 하면 전화 한번 다시 확인해서 걸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전화했는데도 역시 또 사기범한테 연결되면 말짱 허사일 텐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포털인 파인에서 네. 제도권 금융기관을 조회하시면 법상 인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금감원의 금융상담전화 1332 문의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그리고 공식 대표 전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확인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햇살론 같은 경우도 전화로 왔을 때 사기 전화인지 바로 확인하는 요령 있나요? 예,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네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신 경우에는 녹음을 하셔서 경찰서 112나 금융감독원 1332 전화로 신고해 주시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인터넷 뱅크부터 시작해서 금융거래 쉬워졌습니다. 1332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또 파인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사연 많이 주셨는데요. 계란 매일 먹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웬 말입니까?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닭들도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큽니다라고 6817님 주셨는데, 예, 먹는 거는요, 생명하고도 장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좀 대책 확실하게 안 세우면 국민들 정말 화날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경제 전망까지 강자가 약자한테 부리는 이 보복 피하려면 우리도 좀 강대국 빨리 돼야 될 텐데요. 라고 9246님 이 미중 마찰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5278님 카카오뱅크 은행도 원금 5천만 원 정부 보장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금자 보호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정해진 금액 내에 있어서의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진행자님 목소리 유쾌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주신 8864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그리고 포스코와 함께한 생생경제 김우성 PD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